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제주에서는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제주 4.3 어느덧 74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4.3 특별법이 개정됐지만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여정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명쾌한주에서는 4.3 해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 분의 패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문성윤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이범 4.3 평화재단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임종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4.3 특별법이 개정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는데요. 올해 배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새 정부도 출범하면서 올해 맞는 4.3은 특히 새로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세 분, 올해 4.3은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신지 먼저 오임종 유족회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올해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특별법이 통과되고 보상입법이 완료가 돼서 올해 보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걸로 보는데 올해 74주년은 그 슬로건을 이걸로 정했어요. 4.3이 숨빗소리, 역사의 숨결로라 했는데 바로 이게 의미에 맞는 걸로 정해졌다고 보는데 진짜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로 가는 원년이 되지 않을 건가 해서 의미 있는 추념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고이범 이사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유족회장 보상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행 제도로는 보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유족과 희생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배제되지 않도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노력하는 것, 그 의지를 다져야 되는 한 해다 생각을 하고, 우리 재단으로서는 그 특별법 개정으로 추가 진상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재단의 총력을 기울여서 추가 진상 조사에 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그 공약도 4.3 해결을 위한 공약도 했지만 특히 그 가족관계 특례에 대한 당선인의 약속 이것도 잘 지켜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문성윤 변호사님은 올해 4.3 어떤 마음으로 맞고 계신가요? 네, 사실 4.3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이제 몇 차례 개정이 됐는데요. 이제 근래에 개정된 이제 특별법이 상당한 진전을 이제 이루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법이 시행되기에 앞서 가지고 좀 내실화된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에 맞는 시행령 보완 작업이라든가 대법원 규칙이라든가 이런 후속 절차가 제대로 뒤따라서 그 4.3 특별법이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내실 있게 좀 이렇게 집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3 특별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금 지급되기 시작하는데 그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도 좀 이제 전혀 좀 문제가 없도록 고루 잘 이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이제 금년에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럼 현재 진행 중인 4.3 특별법과 4.3 해결 과제들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3 특별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수용인들에 대한 특별 재심이 개시됐는데요. 먼저 이 수용인 재심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고이범 이사장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불법적인 재판에 의해서 부당하게 수용 생활을 했던 희생자들 이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예회복 조치가 이루어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사법부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 재심 절차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단히 훌륭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일들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문성윤 변호사께서는 지금 특별 재심 변호를 직접 맡고 계신데요.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특별 재심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군사재판 수용인들에 대한 특별 재심이 있고요. 또 이제 일반 재판 수용인들에 대한 특별 재심 두 가지가 있는데 군사재판 수용인들에 대한 특별 재심은 이제 검찰에서 합동수용단을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일반 재판 수용인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지금 변호인을 선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은 처음 제기된 그 직권 재심에 대해서는
이번 주 화요일 날 무죄 판결이 있었고요. 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희생자를 대신해 법정에선 유족들.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70여 년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어집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 대해 다음 것을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무죄가 선고된 이들은 4.3 당시인 1948년 12월부터 1949년 7월 사이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 2,530명 가운데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지난달 처음으로 재심을 청구한 20명. 곧이어 두 번째로 재심을 청구한 20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시 구절을 인용해 재심 소회를 밝혔습니다.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희생되었고 목숨마저 빼앗겼다. 피고인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당신은 서러워할 봄이라도 있지만. 유족들은 70여 년이 지나서나마 한을 풀 수 있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런 직권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내려주셔서 고인 계신 조국님께서도 어느 정도 위로가 되지 않으셨을까. 또 일반 재판 수용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날 무죄 판결이 있어서 상당히 그 4.3 특별법 특별재심 제도를 둔 이래 좀 이렇게 기념할 만한 그런 그 계기라고 보여집니다. 첫 특별재심 공판에서도 무죄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4.3 당시 국가보안법과 포고령 위반 혐의 등으로 일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옥살이를 한 90살 고태명 할아버지 등 3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미군정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한 명도 포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거나 마찬가지로 말로서 참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차고 말이 안 나옵니다. 군사 재판이라고 하면은 이제 1948년 말부터 49년 초까지 그 시기에 있었던 한 2,500여 명 정도로 지금 일단 수용인 명부에 추산이 된 거고요. 대부분 이제 제주지방법원에 재판받은 분들은 많지가 않고요.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받는 분들이 이제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분들도 숫자가 뭐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최근에 검찰이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제기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그 재심 절차를 잠깐 소개할 필요가 있는데요. 재심은 이제 재판이 다 확정된 후에 다시 제기를 하는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4.3 특별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에서는 희생자라는 요건과 또 이제 그 당시 확정 판결을 받고 수용을 했다는 사실만 입증이 되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재심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가 재심 개시 결정인데 이 지금 일반 재판 수용인들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이 있고 나니까 검찰에서 이제 항고를 했고 그 항고 이후의 요지는 뭐냐면 희생자 심사 자료를 살펴보고 개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3 희생자로 결정될 당시에 어떤 그 근거로 결정이 됐는지 그 심사 자료를 이야기하는 것이군요. 근데 이제 특별법상 특별 재심의 요건은 희생자로 결정되기만 하면 특별 재심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특별 재심을 함에 있어 희생자에 이르게 된 경위 심사 자료까지 살펴볼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게 이제 변호인의 생각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항고 이유에 대한 답변도 좀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뭐 앞으로 뭐 전개 과정을 봐야 되겠는데 법률적인 어떤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유족들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5년 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소환을 할 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대통령 사면권을 위해서 특별 사면해서 가자고 제안했었는데 사법부 독립을 무시하는 거다. 그렇죠.
사법부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재심을 받아들였는데 처음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예, 그 예.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하셨군요. 예. 그래서 이번 해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다서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고 건의드리려고 하고 있고 예. 물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건의도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면 수용임명부라든가 시행자 결정 통지서 그리고 그 죄역등본 이런 서류 간단한 서류를 해서 희생자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재심을 순조롭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 항고하는 일도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특별하게 진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게 우리 족들의 입장이고 이거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 건가. 서류 갖춘 것부터라든가 아니면 가족들이 없어서 재심 청구 못하는 분도 많을 걸로 봅니다. 대부분 일반 재판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예, 일반 건가요? 재판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재판 수용인 1,562명 중에 예. 이번 희생자로 올라온 분이 712명밖에 안 됩니다. 아, 일반 재판을 받으신 분은 예, 1,500여 명. 희생자로 올라오신 분들이. 희생자로 결정되신 분은 712명에 대한 명예회복 작업이거든요. 예. 희생자로 결정된 것만큼 국가에서 인정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 분에 대한 특별 재심이기 때문에 진짜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유족들의 바람이고 이건 서로가 힘을 합쳐서 진짜 문제점 없이 명예회복 작업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 건가 생각을 합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를 그 유족들이 찾고 대응하는데 만만치가 않군요. 예, 그리고 이 희생자로 된 분들이 거의 행불된 분들, 어느 산나에 묻혀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예. 그럼 그 당시에 뭐 재판을 받았다는 그런 어떤 기록이나 그런 것은 법원에서 찾을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예, 일반 재판인 경우에는 재판 기록이 있습니다. 국가 기록이 있어서 그것을 첨부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첨부하고 있지만 그래도 진짜 그 순리대로 풀지 못하는 상황들이 가족들이 없어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배려, 예. 직계 가족이 없으면 반개 혈족이라도 재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좀 배려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좀 줄이기 위해서 군사 재판처럼 일반 재판도 직권 재심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도 그렇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지난번에 법을 만들 때 사법부 쪽에서가 예. 재판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예. 특별히 그렇게 일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해서 그렇게 가지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성인 변호사님, 이 부분이 일반 재판도 군사 재판, 군법회와 마찬가지로 직권 재심 가능할까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선 그 일반 재판이라는 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군사 재판은 계엄령 시대에서 재판을 예. 받은 걸 말하는 거고요. 예. 일반 재판은 계엄령 시기가 아닌 그렇죠. 시기에 재판을 받은데 뭐 우리가 말하는 업무상 과실치사나 무슨 절도나 폭행이나 이런 사건이 아니라 그렇죠. 내란이나 이런 4.3과 관련된 예. 사건으로 재판받은 분들인데 사실은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 군사재판 받은 분들에 대해서 특별재심을 허용하고 직권재심을 허용하면서 예. 일반 재판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재심은 허용하면서 직권재심에서는 제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타당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은 양쪽 다 직권재심을 허용을 하더라도 예. 사실은 별 문제가 없지 않나 보여지고요. 앞으로 그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예. 그걸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재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배보상이 실제로 시작된다고 하는데, 자, 오임종 유족회장께서는 그 유족 대표로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4.3에 대해서 배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 지도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이제 국가가 처음으로 그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실질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만, 현재 지금 보상 절차는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작년에 보안입법이 완료되면서 도에서는 그 직원들 각 읍면동 사담 직원들을 통동원을 해서 교육을 마친 상태입니다. 보상을 할 준비를 마쳤는데 지금 시스템 구축 작업에 있습니다. 4월 12일 날 법이 개시가 되면 예. 본격적인 보상 작업 준비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준비가 완료되는 6월 이후부터는 보상을 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우선 보상은 생존 희생자부터 예. 보상 절차를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희생되신 희생자분들 차근차근 하게 되겠는데,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희생자로 결정된 순서대로
예. 차근차근 15,000명에 대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그 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릴 걸로 보는데 네. 올해 만약에 못 받은 희생자분들과 내년 받는 분들은 차별화될 수가 있다 해서 법정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없게끔 해서 차근차근 해나갈 거여서 이제 전산화 작업이 말하자면 각 유족들 희생자분들에게 공개를 해서 예. 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재심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희생자분들이 뭐 행방불명 되셨다든지 유족이 없는 분들도 적지가 않을 텐데요. 예, 지금 유족이 없는 걸로 나타난 분이 일단 3,500명이 유족이 없어서 보상금을 못 주지 않겠느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 전산화 작업하고 유족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반기혈적으로 유족으로 인정된 부분이 한 700여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3,500명 중에. 이것을 보면서 이 배보상금을 현재 우리 제주도가 그전에 양자 유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희생자 밑으로 데려서 이렇게 한 거, 그 제주도 가족부 정원들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지 않을 건가, 이 보상법에. 어떻든 이런 것도 좀 이번 특별법이 개정된다면 이런 것도 챙기면서 보상 작업에 순조롭게 희생자로 결정된 부분에 대한 그것은 차질롭게 진행돼 나가야 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처음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희생자에게 보상을 한다는 부분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고이범 이사장님께서는 이번 그 보상의 의미 어떻게 보시나요? 국가 폭력의 잘못과 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하고도 구체적으로 인정한 거죠. 예. 예,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희생자와 유족들이 그동안 겪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고통에 대해서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이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상의 의미를 찾습니다. 예. 이번 보상이 지금 정부에서는 미흡하지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배상인지 보상인지 명칭에 대해서도 논란이 컸고요. 일단 보상으로 정리됐지만 금액 부분에서도 과거사 사건의 판례보다 적은 9천만 원으로 정해지면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현재 법률적으로 앞으로 지금 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문성민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그 배상과 보상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논의가 됐던 부분들인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상으로 이제 예. 정리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부마 민주항쟁 관련 법에서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4.3 특별법도 앞으로 개정을 통해서 이 법에 따른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라는 규정 정도는 신설해서 예. 이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상 액수와 관련해서 보면은 가장 최근에 제주지방법원 판결을 보면 4.3 예. 희생자에 대한 판결을 보면 희생자 본인에 대해서 1억, 배우자에 대해서 5천만 원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언제 판결인가요? 아마 이제 몇 달 안 된 판결입니다. 몇 달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대전영무소에서 복역한 4.3 희생자에 대한 예. 판결을 보면은 희생자 본인 8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 이렇게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럼 최근에도 개별적으로 그런 배상을 요구한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생존 수용인 분들이 이제 생존 수용인에게 소송을 통해서 그렇게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물론 지금 우리 특별법상의 그 보상금이라고 하는 9천만 원이 판결 금액보다는 좀 적은 금액이어서 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은 뭐 설령 이 부분이 이제 다시 증액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족들 입장에서 지금 이런 그 보완점에 대해서 혹시 논의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9천만 원을 국민적 합의로 받아들이면서 일시대 유족들을 챙기는 부분 아까 변호사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진짜 챙겨서 그분들이 진짜 그 70년 한많은 삶을 살았던 부분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는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정부 예산을 갖고 위로보험 사업이라든가 그
다른 치유 사업, 트라우마 치유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확대를 해서 그 진짜 유족들이 한 많은 세월 살았지만 국가에서 보상은 못 해주지만 보듬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는 국가에 계속 정책적으로 해 나가서 보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배 보상과 관련해서 또 다른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부분이 가족관계 특례 조항입니다. 4.3 당시에 혼란했던 그 시대상 때문에 가족관계가 뒤엉킨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특례 조항이 지난해 4.3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삭제가 됐거든요. 당시에 그 법원에서 이 부분을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제외가 됐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제외가 됐던 건지 문성준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대표적인 이제 호적에 잘못 기재된 사례는 이제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 사례입니다. 예. 어떤 경우냐면 49년도나 50년대에 뭐 사형을 당하거나 또는 이제 총살을 당했지만 예. 가족들이 연락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예. 몇 년 후에 아이는 커가고 하니까 혼인신고를 하고 그다음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의 기준에 비춰보면은 실제는 사망한 이후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지고 출생신고가 된 거니까 사망 이후에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신고를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사망한 이후에 신고한 결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번 개정안에 반영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미 신고된 예.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를 그냥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해달라 이런 얘기했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 가족관계나 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제 반대해서 이게 통과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가 어떠한 경제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예. 신분관계의 잘못된 걸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반영해서 신고됐을 가능성이 뭐 거의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새로운 신분관계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고된 신분관계를 7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신분관계를 그대로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이나 신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 명분은 사실은 그렇게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뭘 새롭게 신설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고된 것을 그대로 인정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이해관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반대 의견에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당시에 아예 신고조차 못하셨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있었을 거고요. 네. 신고를 한 근거가 있는 분도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신고를 아예 못한 분도 계시고 예. 신고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잘못 신고된 경우가 있어서 잘못 신고. 지금 어떤 가족관계 기준에서 바라볼 때는 처로서 또는 자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예. 이제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요. 예. 뭐 당시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유족 회장님도 이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실 텐데. 그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진짜 당시에 희생돼 버림으로써 혼인신고도 못한 가족들이 나중에 살기 위해서 예. 후에 사망신고, 혼인신고, 가족 출생신고, 사망신고 하다 보니까 4.3 때 안 돌아갔네 하는 그런 논리에서 배보상 그 사상 희생자가 4.3 희생자가 안 되는 지금에서는 부분도 배보상의 걸림돌이 있었고, 되는군요. 예. 가족이 몰살로 부모의 자식이 안 되고 다른 가족이 자식이 돼버리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정을 해드린 부분인데 이건 국가 대법원 쪽이나 법 쪽에서는 모든 그 재산권 형성이란 모든 기타까지 해왔던 것들을 흔들 수 있는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작업이다 해서 반대했었는데 이번 행안부에서 지금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연구 용역 발주를 했는데 이제 그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면 금년 안에 그 절차들을 연구 용역을 해서 입법화를 올려내서 꼭 이분들에 대한 작업 내년부터는 가족관계를 제대로 정리해내고 정리가 끝나면 또 이거에 맞게 또 보상도 그분들이 좀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뭐 용역과 실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업체가 선정이 금방 될 걸로 보는데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제 우리 유족들도 적극 협조해서 많은 사례들을 수집해서 같이 해결 방안들을 같이 모색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입법 과정에 그
우리 제주도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많이 도움도 받고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을 제대로 처리해서 그 입법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기국회 안에 그걸 꼭 입법을 시키는 게 우리들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특별법이 다시 한번 개정돼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 고이범 이사장님께서는 이번에 그 가족관계 문제가 지난해부터 부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4.3 특별법에 반영되어야 될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 잘못된 가족 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특별법 개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법부가 그 특별재심처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심을 직권재심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듯이 이 경우도 4.3이라는 특별한 경우에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4.3 특별법을 만들었듯이 이 가족관계 그 특례도 사법부가 그런 그 우려, 그러니까 무슨 신분관계나 재산관계 이런 거에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가족관계 특례를 인정해서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사법부가 그 협조를 해야 될 일로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밖에도 배 보상 문제에서 또 어떤 또 남은 과제가 혹시 있을지 추가적으로 뭐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가족관계 옛날 말로 하면 호적이 잘못된 경우가 예. 대전형무소에 복역했던 희생자들을 중심으로 봤더니 약 한 3분의 1 정도가 잘못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제 그 아버지의 자식으로 등재되지 못하고 예. 작은 아버지나 심지어 할아버지의 자식으로 등재된다거나 그렇게 잘못 등재된 경우. 수용인들의 경우에 어떤 뭐 불이익을 그렇죠. 피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호적에 예, 올렸다고 예. 봐야 될까요? 예, 그런 경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 신고가 사망 후에 이루어진 경우, 실제 사망 후에 이루어진 경우나 사망 신고는 뒤늦게 하면서 이제 이런 잘못된 호적들이 대략 한 3분의 1 정도로 추산이 되고 아마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아마 그 정도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당한 숫자거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조속하게 그런 그 특례 조항이 특별법에 포함이 돼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내년에 우리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또 희생자 신고를 받습니다. 유족 신고를 내년에 받는데 이거 덧붙여서 내년에 좀 홍보를 해서라도 반개 혈족들이 좀 유족으로 올라오면 그분들에게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다가 그 제일 제주인들도 제일 제주인이요? 그 예. 유족과 희생자들이 제법 있는데 그 숫자가 600에서 900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그 총련에 들어가 있어서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그 어렵게들 살다 보니까 신경 못 써서 신고도 못한 분들이 있어서 제일 제주인들에 대한 홍보도 좀 강화해서 그분들도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아까 오임정 유족회장님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이 특별법 그 이제 과정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장 맞물려 있는 것이 대법원 규칙입니다. 예. 대법원 규칙은 이제 사실과 다르게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돼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제 간이한 방법으로 그걸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만약 대법원 규칙이 너무 엄격하게 정해져 버리면 예. 사실상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많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대법원 규칙이 제정이 돼서 그것이 많은 분들의 유족들이 그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 4.3 특별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된 것과는 별도로 그렇습니다. 그 법원에서의 그 규칙이 또 뒤따라야 된다는 이야기군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법원 규칙이 있지만 예. 유족으로 인정받으면 그분에 대한 보상금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방해 놓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정부 차원의 4.3 추가 진상 조사도 거의 한 20년 만에 다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4.3 진상 보고서가 이제 채택된 지도 꽤 됐고요. 그래서 제주 4.3 진상이 어느 정도 규명된 것은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4.3 추가 진상조사 현 시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왜 필요한 거라고 보시는지 먼저 유족 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4.3 추가 진상조사 어떤 부분이 가장 절실한 겁니까? 작년에 해보니까 우선 예산 추가 진상조사를 하려면 예산 확보가 우선이었는데 작년에 예산 확보가 그렇게 어려웠었습니다. 예. 그다음 인원을 꾸리는 게 또 어려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돼야 추가 진상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시주적인 이런 것들이 정부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진짜 3만 명 희생자 중에 15,000명 정도가 희생자로 올라오고 진짜 15,000명 정도는 진짜 이름도 성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는데 이 부분에 보면 제일 우리 유족들이 많은데 희생자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조사들을 철저히 좀 한번 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미군정의 문제에 일어났던 것 때문에 미군정의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해안선 5km 이상 초토화 작전을 하면서 집단 학살을 너무 많이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제주도민이 대량 학살 사건이 해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 과거에 이제 4.3 진상보고서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다 담기지 못했군요. 예, 다 담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문성준 변호사님께서도 이번에 재심 수행하시면서 그 이전부터 4.3 유족들 변호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부분의 진상조사가 지금 절실하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은 그동안 이제 4.3 진상 규명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규명이 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이제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저는 추가 진상조사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사실 규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이 있었음을 좀 정확히 알아야 그걸 역사에 남길 수도 있고 또 그걸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들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실 규명 차원에서 이런 추가 진상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당시에 이제 재판을 받고 육지에 형무소로 이제 끌려갔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런 생사가 불명한데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 직후에 이제 아마 집단으로 총살당하거나 또는 수장당하거나 이렇게 희생된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추정만 있지 정확한 자료라든가 이런 사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분 유족들도 끌려간 것만 기억을 하지 육지 형무소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추가 진상조사를 실질적으로는 4.3 평화재단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고이범 이사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지금 조사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2003년도에 나왔는데요. 2008년도에 그 진상조사 보고서를 낸 4.3 위원회가 기왕의 그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걸로 마을별 피해 사례, 행방불명인 피해 사례, 그리고 진압군 지휘 체계, 그리고 역사적 평가가 미흡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전제로 그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추가 진상조사를 하게 됩니다. 마을별 피해 사례, 행불인 피해 사례, 그리고 연저제 피해, 제1제주인 피해, 그다음에 진압 토벌대와 무장대의 활동, 미국의 역할, 이렇게 6가지 주제를 진상조사하게 돼 있죠.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3년 동안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한국 전쟁까지 거치면서 그 서류들이 폐기되거나 사라진 것들도 있고, 또 정부기관의 비협조로 좀 어려웠던 점들이 있었는데, 이건 특별법 개정으로 정부가 결정을 해서 추가 진상 조사를 하게 된 정부의 마지막 보고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자료들도 미국 포함해서 일본하고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조사를 할 예정인데, 이쪽도 열심히 하겠지만 국내의 기관, 특히 군경, 국가기록원에 있는 자료들이야 저희들이 노력만 하면 찾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증언해 줄 분들도 많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한 상황이니까 이 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네. 정말로 미진한 부분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분들도 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가 진상조사의 의미는 크게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제대로 된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고 미래에 넘겨줘야 된다는 작업. 이제 역사가 제대로 기록되고 미래에 이걸 남겨주지 않을 때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제대로 된 기록이 이번에 추가 진상보고에 꼭 돼서 아픔이 진짜 제대로 국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이걸 기억해서 미래에는 진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진짜 평화의 밑거름이 되는 진상보고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 가지요. 최근에 그 4.3 희생자 그 유해 신원 확인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해 5구의 신원이 확인됐는데요. 이 부분도 큰 과제인데 4.3 희생자 유해 발굴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 왔는지 고이범 이사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2006년부터 시작된 유해 발굴은 제주도 전역에서 411구가 발굴이 됐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가족을 찾은 분들이 138위 가족을 찾았죠. 유족들 체혈을 해서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로 이렇게 가족들을 찾았는데 요즘은 그 차세대 염기 서열법 뭐 NGS라는 방식으로 하는데 8촌까지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4월 5일부터 이제 다시 유족들 대상으로 체혈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족들 중에 한 분만 이 체혈을 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가족들 중에서 하여튼 모든 분이 다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행불인들의 경우 특히 수형인들로 육지 형무소에 가 계시다가 한국 전쟁 시기에 아주 집단 학살을 당한 분들의 유골은 저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니까 행불인 유족들도 전부 체혈에 좀 참여해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나중에 혹시 발굴이 될 경우 가족들을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올 한 해 체혈 열심히 해서 그것에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유족 회장님이 유해 발굴 문제는요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유해를 아직 찾지 못한 유족들도 계실 거고요. 유해는 발견이 됐는데 이게 과연 누구의 유해인지 지금 여러 가지 뭐 예산 문제 때문에도 지연이 된 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유족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 어떤 점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행자 분류들을 보면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지난 대전에서 유해 발굴을 했을 때도 그 대전에도 우리 많은 시행자분들이 유족들이 거기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전국적인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지 정부에서는 유해 발굴을 한 다음에 그걸 화장해서 납골로 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그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DNA 검사까지 해서 확실히 해서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걸 뒷받침하고 유족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이사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여기 행불 유족들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DNA 작업들이 마무리돼야 될 걸로 봅니다. 작년 진짜 138구 유해들을 찾은 예를 가만히 보면 진짜 한많은 세월이 맞았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오누이간이 만나는 상봉들도 있었는데 101살 만에 자기 남동생을 만나는 이런 것들 보았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문회에서 보니까 형제가 묻혀 있어서 형이 누구가 이거 동생인지도 모르는 이런 작업들 보면서 진짜 눈물을 흘렸었는데 이거 진짜 그 유해를 제대로 찾아서 가족에게 돌려드리는 게 마지막 작업이 꼭 해야 될 작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유족 체혈 작업,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 작업 그리고 DNA 분석 작업들도 진짜 정부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부에서는 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으로 꼭 이건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찾지 못한 것도 아쉽고요. 그리고 이미 발굴이 된 유해도 그동안
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이 그 신원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 네, 참 유족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성윤 변호사님은 이 유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그 유해 발굴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요. 첫 번째는 민간인 학살의 그 참혹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역사의 한 장면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족들이 자기의 가족을 찾는 그런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예산 문제가 뒷받침되는 거여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서 띄엄띄엄 이렇게 발굴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좀 체계적이고 좀 신속하게 발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또 그런 점에서 유족들이 지금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빨리 자기 아버지, 자기 형님의 시신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공항이나 뭐 일부 지역에 대한 이제 유해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에 묻혀 있는 그런 유해 발굴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과 함께 조속한 유해 발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현재 그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가족관계 특례조항 반영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보상하겠다는 복지 재원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마찬가지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이야기했습니다. 차기 정부에 대해서 바라고 계신 점,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또 혹시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는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예. 윤석열 당선자님 후보 당시에 4.3 관련 공약을 여러 개 내놨습니다. 4.3을 완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가족관계 특례를 확실히 해서 그 가족들을 그 뿌리를 찾아도록 해주겠다는 공약도 내놨고, 보상도 합리화해서 그 유족들이 하나를 다 풀어주겠다. 진짜 어쩌면은 큰 공약들을 다 내놓았는데, 그리고 고령의 유족들의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하겠다는 이런 공약들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4.3의 기념 사업도 제대로 해서 영령들 일환하고 전국화해서 문화사업으로 승격하겠다는 이런 4.3이 완전한 해결을 할 수 있는 공약들을 내놨는데, 이제 이것을 꼭 지켜주면 좋겠다는 생각 꼭 지켜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후보 시절에 오셔서는 공약을 그렇게 내놓고도 당장 당선되고 나치면 다음에는 우리 진짜 4.3을 없애려고 하는 이러한 그 비극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위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해서 우리가 데모도 하고 겨우 막았었지 않습니까? 4.3 위원회 폐지 그리고 법안이요. 뭐 희생자 결정이 잘못됐다고 입회 내리라고 하는 이런 일들 많이 있었는데. 4.3 희생자 재심사 문제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기대가 큽니다. 공약도 그렇게 해주셨고 실천의지를 확실히 보였기 때문에 이번엔 그런 일 없이 진짜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이번 정부의 기대가 큽니다. 이번에 그 추념식에도 당선인이 참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 4.3 후보 당시에 4.3 공원에 왔을 때 당선되시면 와서 우리 4.3 영인들 위로해 주시고 유족들을 격려해 주시라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 추념식에 그 참석해달라고 건의를 하셨군요. 고이범 이사장님은 어떤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공약 지키는 거요. 그게 우선 기본이고, 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공동체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4.3 특별법을 통해서 4.3의 희생자들이 국가 폭력의 잘못으로 희생을 당했다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밝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4.3에 대해서 폄훼하는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고, 또 언론의 자유 문제를 떠나서 국가가 이런 그 망언이나 폄훼하는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은 국가의 도덕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새 당선인 정부도 이런 점을 좀 명심해서 4.3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문성윤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결국 뭐 공약의 이행이라는 것은 법의 집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 점에서 이제 유족들이 바라는 특별법 개정,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법 개정이 우선시 돼야 되고, 그 다음 또 정부에서 시행령을 이제 조속히 마련해 가지고
그 이제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대법원 규칙이 또 이게 좀 더 유연하게 제정이 돼서 또 이제 그 호적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적극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새 정부에서도 이 4.3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대해주면서 그 국가 공권력으로 피해를 본 그 희생자와 유족들이 그 한을 조금이라도 좀 풀어주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4.3의 완전한 해결 과제가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과제, 시급한 과제 뭘로 보고 계신지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임종 회장님, 앞으로 남은 과제, 가장 중요한 과제 뭘로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아까 우리 토론에서 거의 나왔다고 봅니다만, 예, 진짜 제일 중요한 그 가족 관계를 제대로 정립해 보는 것이 4.3의 마지막 과제인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진짜 어렵게 산 1세대 유족들을 보듬는 부분이 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픔을 딛고 기억하고 미래로 가는 진짜 희망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우리들이 이제 아팠던 70년 그거를 이번에 잘 위령해드리고 미래의 그림들을 잘 그려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역사 얘기인데, 이번 그 그려내는 밑그림들이 이번에 올 실전에 잘 그려내야 될 걸로 보고, 우리 유족들도 이번 차전 추념식 끝난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의 그림들을 그려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과 천당 차이가 뭔 줄 아느냐 했는데 바로 그게 희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진짜 미래의 희망을 그려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고이범 이사장님, 앞으로 4.3의 완전한 해결, 이 얘기 자주 합니다만 그만큼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일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너무 큰 문제여서 그 완전한 해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완전한 해결로 가는 길은 아직도 좀 멀 것이다. 예. 우선 특별법 개정된 내용 충실하게 잘 이행하는 거 시급한 과제고요. 이 차세대 연구자들을 좀 길러내는 거, 지금까지 진상규명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 후세대의 그 4.3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 이런 것들이 후세대에 제대로 전승되기 위한 노력, 그 일환으로 4.3 유적지가 800여 곳이 있습니다만 이런 데를 무슨 지정문화재로 등록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전승을 위해서, 기억 전승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정명의 문제는 뭐 여러 번 언급됐습니다만, 이미 그 문화예술 진영에서는 4.3의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이런 노력도 가져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서두를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지금 4.3 평화기념관의 그 전시실에 백비가 눕혀 있는데, 이 백비에 4.3의 이름을 새기고 세워야 된다. 이것도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4.3에 대해서 더 이상 폄훼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성민 변호사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4.3의 어떤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만은 단기적 과제로서는 유족들이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상금 지급이라든가 특별법 개정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결국은 4.3의 진실을 후손들에게 알리는 그런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교육이 선행되어야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또 역사가 바로 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를 잘 선별해서 수행해 나가는 것이 4.3의 완전한 해결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3을 향한 지금의 공감대가 형성되기까지 길고 고된 길이 있었죠. 제주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 4.3의 정신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쾌한 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